안녕하세요. 지난번 Q&A 1탄에 이어서 오늘도 Q&A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방탄 다이어트 오일을 하고 계신 분의 질문인데요. 비타민, 미네랄 등 기존 영양제 섭취는 그대로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당연히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오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류들이 너무 과하면 안 되지만 적절하게 공급이 되면 대사를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고 에너지 대사라든가 다이어트라든가 건강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단식 모방식 오일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대사체라든가 잉여의 에너지원들을 잘 분해시키고 이것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이런 그 보조인자들이 훨씬 더 필요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렇게 드시는 거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채소류도 섭취해도 되는지 여쭤보셨어요. 네, 채소류 섭취가 상당히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오일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배고픔이거든요. 배고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없애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야채, 채소들을 데쳐 먹거나 뭐 샤브샤브 형태로 드시거나 다양한 형태로 해서 드시면 훨씬 더 좋다. 특히 이게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저는 샤브샤브 형태나 어떤 데쳐서 드시는 거를 더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50도씨 같은 이런 그 높지 않은 온도에다가 살짝 데쳐서 드시게 되면 맛도 좋아지고 오히려 생리활성이 높은 그 플라보노이드들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일 프로그램에 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포만감도 해결하고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심장이 좀 약한 구독자님이신데요. 심장 때문에 L카르티닌을 하루에 2g씩 먹고 있습니다. 이건 L카르티닌이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 하루에 2g씩 먹는 게 내 몸에서 어떤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L카르니틴이 심장에 좋은 그 물질로서 잘 알려져 있고 또 유럽이나 이제 서구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활용을 하죠. 근데 저는 L카르니틴만을 단독으로 어떤 식이 조절이나 이런 거 없이 드시는 거는 글쎄요,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할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L카르니틴을 드시면서 식이 조절도 조금 더 하셔야 되고요. 저 같으면 심장의 그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고, L카르니틴은 사실은 이제 지방을 녹여내서 지방을 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식이 조절이 반드시 같이 가야지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제가 추천드린다면 코큐텐을 반드시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운동까지 살짝 더해준다면 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그것도 좀 부족하다, 아니다, 못하겠다 그러면 식사량을 조금만 더 조절을 해주시면 L카르니틴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일 다이어트에 대해서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오일 식단이 끝나고 나면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 오일을 성공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욕심이 좀 생기실 거예요.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또 계속 하면은 또 좀 어떨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연착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 끼를 오일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 했다. 그러면 나머지 한 열흘 정도는 한 끼 내지 두 끼로 오일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상 식사로 돌아가고, 특히 이제 정상 식사로 돌아갈 때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을 조절을 하라는 겁니다. 특히 탄수화물의 비율은 30%가 넘지 않도록, 단백질의 비율은 또 한 30-40%, 나머지가 좋은 지방, 이런 식단으로 구성해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저는 충분히 그 오일 프로그램의 좋은 효과를 요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지 않으면서 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바람직하게는 세 끼 중에서 한 끼는 그 오일 프로그램의 그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따라가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두 끼는 정상 식사를 하더라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볶음 결명자차에도 당독소가 있는지요? 네, 볶아 때면 무조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당독소는 그 천연의 재료에도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연의 그 야채들도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독소가 부산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 훨씬 덜 만들어지는 것은 맞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거를 또 열을 가해서 볶게 되면 그 안에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당류나 탄수화물들이 있기 때문에 볶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화학적으로 열에 의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명자 색깔이 갈색으로 가면 갈수록 진하면 진해질수록 당독소가 높아진다. 그 얘기는 원두 커피는 처음에 색깔이 회색이죠. 원두 커피 자체는 당독소가 상당히 낮고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두를 볶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커피로 만드는 과정에서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 똑같이 결명자도 결명자 차로 하기 위해서 볶는 과정에서 동일하게 비슷하게 당독소가 만들어진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진 건데 아까 채소를 데쳐서 먹으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채소도 볶아서 먹는 거는 추천 안 하시나요? 채소는 볶아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볶는 게 완전히 말릴 정도로 볶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채소의 그 숨을 죽인다 그러죠. 그 정도로 볶는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냐. 채소는 그 안에 수분을 많이 함유 있거든요. 그 수분이 충분히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채소는 볶더라도 상대적으로 당독소가 잘 안 만들어진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채 같은 거는 뭐 살짝 데치거나 볶는 거는 뭐 데치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볶는 것도 저는 크게 당독소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홍차 같은 데에도 당독소는 많은가요? 네, 당연히 볶았기 때문에 많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지만 커피보다는 덜할 것 같아요. 홍차가요? 커피보다는 덜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왜 홍차라든가 이런 건 엽채류이기 때문에 이런 그 원두 같은 거에는 당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엽채류 같은 경우는 볶더라도 그만큼 안에서 당독소를 만들어지는 원료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좀 커피보다는 훨씬 덜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 여기까지였고요.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질문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는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거나 궁금한 것들이 계속 아마 있으실 텐데요.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